경제 선행지수 눈을 정말 크게 부릅뜨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매달 이거를 볼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요. 안녕하십니까 한련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경제와 주식시장,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틀리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장기 주식 수익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valuation입니다. valuation은 보통 이 주식시장의 퍼나 PBR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퍼 PBR가 낮으면 낮을수록 10년 미래 수익이 매우 좋다라는 거를 제가 다른 영상 어디선가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억도 잘 가물가물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한국, 중국 주식의 장기 기대 수익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에아 스퀘어드가 50%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 밸류에이션이 10년 미래 수익의 50% 정도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나머지 50%는 다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요 밑에 있는 게 1 나누기 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여기가 미래 10년 수익, 미래 수익입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1 나누기 퍼. 그러니까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대 수익이 쭉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25거든요. 그래서 1 나누기 퍼를 하면은 4% 정도가 나오는데 대충 이 정도 언저리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미국 주식은 미래에 과거 사례를 보면은 꽤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복리 10에서 15%를 벌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그 대신에 전 사례를 보면은 완전히 폭망한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네, 반대로 한국과 중국은 대충 이 정도 어디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국과 중국의 기대 수익이 이 정도 펄을 보면은 그래도 뭐 이제 복리 10% 이상 언저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펄라는 거는 10년 미래 수익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 미래 10년 수익에는 valuation, 퍼가 한 50% 정도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런데 1년 수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퍼는 미래 1년 수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7.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2.5%는 다른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제 영상 이런 걸 좀 만들었죠. 한국, 중국이 미래에 좋을 거고 미국은 별로일 것이다 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헤헤헤, 야 임마 너 틀렸어 임마. 네가 영상 만든 다음에 미국은 계속 오르더라고. 한국, 중국은 죽쓰고 있고. 헤헤, 강원국 너 바보. 헤헤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쓰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뭐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저 바보 맞고요. 오케이,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올린 지 몇 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근데 여기 나오네요. 그 밸류에이션이 1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 그런데 10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이 논문에. 이 논문 그 링크는 제가 그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달아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무게가 이제 그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그 수익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자, 이제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은 경제와 주식시장, 니들의 관계는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10년 수익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매우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안이 필요하죠. 대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제 사이클을 보고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경제는 이렇게 막 고르게 매년 3%씩 성장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은 장기 경제의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은 지금 그게 2%인지 3%인지 잘 모르겠는데 3%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때는 경제 성장이 3%보다 훨씬 더 낮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거보다 더 높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나눴죠. 자, 이렇게 경제가 별로 안 좋았다가 이제 회복을 하는 구간이 있고, 트렌드보다 경제가 더 빨리 급성장하고 더 빨리 성장하는 구간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트렌드보다 경제 성장이 더 높기는 한데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불황으로 들어가가지고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서 이제 별로 그렇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그런 사이클이 올 겁니다. 원래 이렇게 경제는 계속 이 사이클을 밟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한국어로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회복 구간, 확장 구간, 둔화 구간, 수축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회복 구간은 경제 성장이 트렌드보다 낮으나 개선되고 있고, 확장 구간은 경제 성장이 트렌드보다 높고 계속 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작년에는 막 5%였는데 올해는 6%, 7%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둔화는 경제 성장률이 트렌드보다는 높으나 둔화. 트렌드가 3%라고 하면은 아직은 경제 성장이 5%였는데 작년은 7%였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수축은 경제 성장이 트렌드 이하이고 계속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 와, 이제 지금 1%인데, 야, 작년에 2%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네. 아, 죽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지금인지 무슨 구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어떤 계절이 올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만든 인베스코라는 회사에서는 5개 요소를 말합니다. 기업 설문조사, 소비자 설문조사, 제조업 활동, 건설 부동산 지표, 통화 금융 지표,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인베스코는 5개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경제 선행 지표라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그런데 정확히 어떤 요소를 몇 퍼센트 웨이팅했고 이런 거는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 넘어갔는데요. 네,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다 보고서 여러분만의 경제 선언 지표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경제 선행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OECD 이런 거 확실히 만들고 있고 한국에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대충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가늠할 수 있죠. 지금 경제 성장이 트렌드 위냐 아래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경제 성장이 0.5%다. 그러면 확실히 트렌드 아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선행 지수를 보면서 선행 지수가 보통 매달 나오거든요. 얘가 오르냐 떨어지냐라고 그거를 보면은 또 이제 경제 4계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렌드 위 아래냐, 선행 지수 오르냐 떨어지냐. 그걸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4개 중에서 어디 있는가, 요 4개 중 회복, 확장, 둔화, 수축 여기 중에 어디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0.5%인데 근데 이 선행 지수를 보니까 나아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대충 여기에 있는 거고요. 야, 지금 경제 성장이 트렌드 보다도 높아. 4%야. 근데 그 경제 선행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둔화에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베스터가 주장하는 거는 한 사이클은 보통 7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근데 이제 경제 사이클의 순서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회복이 오고 그 다음에 확장이 오고 그 다음에 둔화가 오고 그 다음에 수축이 오고 다시 회복이 오고 이거는 맞기는 한데 이게 이제 날씨도 그렇지만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회복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아이고 다시 떨어지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겨울인지 봄인지 잘 모르는 그런 구간, 불확실한 구간들이 분명히 중간에 있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대충 얼추 계산을 하니까 수축과 회복 기간은 각각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확장에서 둔화 구간은 각 30에서 35%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마켓 사이클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아시고 싶으시면은 이 하와드 막스라는 매우 유명한 매니저, 옥트리라는 곳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관리하시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유튜브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리얼 샘플을 보면은 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경제 선행 지표가 이제 뭐 199 언저리 해가지고 이거를 리커버리 회복이라고 보고 그 후에는 경제가 좋았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선행 지표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후에 이제 한 2005년부터 선행 지표 꺾이고 슬슬 하락하기 시작하고 한 2007년부터는 이게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사계절 경제 사계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2009년부터는 요 지표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차트가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미국 시장인데 1970년부터 2019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단계 경제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회복하는 요 단계에서는 주식 수익이 매우 높고 하이힐드,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은 채권의 수익이 매우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때는 모든 자산의 수익률이 다 높은 편이고요. 엑스펜전, 그러니까 경제가 확대되고 막 급성장하고 트렌드보다 높게 성장할 이때는 주식 혼자 잘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주식의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높기는 한데 꺾이는 이 구간에서는 네, 이때도 주식 혼자만 잘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컨트랙션. 경제가 그 트렌드 밑으로 내려오는데 계속 막 추락하고 있어. 자, 이 수축 단계에서는 주식을 가지면 X가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완전히 X가 되죠. 이때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국채 수익률은 이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네, 유럽을 보면요. 유럽과 미국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서 좀 다른 건 뭐냐면은 자, 이 슬로우 다운 쪽을 좀 주목을 하시면요. 슬로우 다운 쪽에서는 미국은 주식 수익률이 계속 좋았는데 유럽은 이제 별로 안 좋은 편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유럽은 슬로우 다운 컨트랙션 이때는 국채가 짱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컨트랙션에 그 유럽 주식도 당연히 같이 X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자, 글로벌 그 시장을 보면요. 여기서도 뭐 리커버리 때는 대체적으로 주식과 하이힐드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이 잘 나가고요. 엑스판주 때도 주식이 계속 잘 나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역시 슬로우 다운 컨트랙션 이때는 주식을 가지는 게 별로 안 좋고 특히 컨트랙션 때는 주식을 피하는 것이 매우 좋고 요때는 이제 국채를 가져가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왜 우리가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요. 주식은 수축 구간, 자, 그러니까 이때죠. 컨트랙션. 이때만 피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슬로우 다운 때도 주식 수익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개떡같이 떨어지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쵸? 요 구간만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결론은 경제 선행지수. 눈을 정말 크게 부릅뜨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매달 이거를 볼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요. 물론 이제 이 수축 구간을 매번 피할 수 있는 거가 관건입니다. 당연히 그게 좀 어렵겠죠. 왜냐면 이게 그 선행지수를 보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뭐 되게 친절하게 오를 때는 매달 이렇게 쫙 오르고 떨어질 때는 매월 쫙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오르고 한 달 내리고 한 달 오르고 이런 식으로 좀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 내렸다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주식 팔아야겠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최소한 두세 달 정도 이 그 선행지표가, 그러니까 경제 선행지수가 꺾여야지만, 아, 오케이, 이제 주식이 맛이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조금 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경제 타이밍을 매번 정확히 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과 국채를 그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경제가 개떡인데 주식을 하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개떡이면은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우 틀렸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때 있잖아요. 이 리커버리 구간, 이 회복 구간, 이때도 경제가 개떡인 거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경제가 아직도 트렌드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이때도 매우 더디고 물가 상승률은 낮고 이때 이제 실업이 사실 많이 급증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실업은 경제 하락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당연하죠. 왜냐면 경제가 일단 깨지고 난 후에야 기업이 이제 우리 사람 자르야 돼? 자르기 싫은데 어쩔 수 없다 자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다운된 후에 기업들이 사람들을 자르거든요. 그래서 이때 잘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사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개떡 같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는 벌써 이제 회복 구간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경제는 별로고 사회도 개떡 같은데 주식은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경제가 계속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 구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때가 있고, 자, 이때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주식을 당연히 무조건 피해야죠. 경제가 안 좋고 계속 안 좋아진다. 선행지수가 별로 안 좋다. 이럴 때는 주식을 팔고 관망해야 되는데, 경제가 계속 개떡같지만 선행지수는 좋아지고 있다. 이때는 오히려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가 수익률이 가장 높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경제가 나쁘다고 주식 수익률이 안 좋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거는 반만 맞는 겁니다. 요때는 맞는데 요때는 틀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다시 여기 말씀드렸지만 회복 기간에는 언론 보도가 한동안 계속 그지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는 계속 안 좋고 실업률이 팍팍 오르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망했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올 텐데 주식은 그때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는 X 같은데 경제 선행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투자를 시작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되게 무서운 게 이 주식이라는 게 특히 그 수축 기간 후반에는 정말 미친 듯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또 미친 듯이 떨어져가지고 그 뭐야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후에 또 미친 듯이 굉장히 빨리 반등을 합니다. 한번 코스피 차트를 보셔가지고 코스피가 2008년부터 1000에서 2000까지 가는데 몇 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도 똑같거든요. 일단 주식이 그때 코스피가 2000에서 1000까지 정말 미친 듯이 빨리 떨어졌는데 또 미친 듯이 빨리 또 1000에서 2000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쁘다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반만 맞은 겁니다. 아직 헛소리를 오늘 좀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